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피의 백작 부인으로 불리는 헝가리 귀족 엘리자베트 바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피하면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시나요?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 캐릭터들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트 바토리이죠. 영어권에서는 엘리자베스 바토리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엘리자베트 바토리는 1560년 8월 7일 나르바토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집안은 헝가리의 유서 깊은 프로테스탄트 귀족 바토리 가문으로서 트란실바니아 지방을 다스렸죠. 바토리 가문은 합스부르크 왕가와 비견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사촌 오빠는 헝가리 왕 마티아스 2세였고 외삼촌 바토리 이쉬트바는 폴란드의 왕일 정도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죠. 이런 집안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일 없이 곱게 자랐을 엘리자베트는 어쩌다 피의 백작 부인이란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자베트가 죽인 무고한 여성만 600명이 넘습니다. 전쟁이라도 출전했던 걸까요? 엘리자베트가 수백 명의 여성을 살해한 피의 백작 부인이 된 배경에는 성장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가문들은 막대한 재산과 영지를 잃지 않기 위해 근친혼을 하곤 했는데 근친혼의 부작용으로 정신 이상자나 기형아가 태어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바토리 가문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자베트의 친척 중에는 특히나 악마 숭배자 같은 정신 이상자가 많았습니다. 엘리자베트 본인 역시 어려서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고 성격이 괴팍했으며 간질성 발작과 고통스러운 편두통을 겪었다고 전해지죠.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트는 잔혹한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는 귀족들이 하인을 잔인하게 구타하는 일은 평범하게 여겨졌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일도 빈번했기 때문에 엘리자베트는 폭력과 사람의 죽음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엘리자베트는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교육을 잘 받은 소녀로 보였죠. 엘리자베트가 11살이 되던 해 엘리자베트는 5살 연상의 헝가리 귀족 페렌츠 나다스디 백작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기록에 따르면 엘리자베트는 14살 때 약혼자가 아닌 하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인은 죽임을 당했고 아이는 어딘가로 보내졌으며 엘리자베트는 예정대로 15살 때 약혼자 페렌츠 나다스디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나다스디 역시 부유한 귀족 가문의 자손이었으나 바토리 가문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자베트가 남편보다 더 높은 신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트는 결혼 후에도 바토리라는 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나다스디는 당시 오스만 헝가리 전쟁에 참전하여 헝가리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은 일상이었죠. 엘리자베트는 혼자 집에 남아 집안 업무와 부동산을 관리하곤 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원래도 돈이 많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총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2명은 유아기에 사망했지만 2명의 딸과 아들 1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던 남편 나다스디는 1604년에 결국 사망하고 말죠. 자신이 낳은 아이의 절반이 죽거나 찾을 수도 없는 곳으로 떠나갔고 남편은 죽고 엘리자베트에게 인생이란 허무한 듯 보였습니다. 42세의 과부가 된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소유지인 슬로바키아 지방의 체이테성으로 거주지를 옮겼죠. 이때부터 엘리자베트는 본격적으로 잔혹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트가 어떻게 피해 눈을 뜨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한 가지 주장은 엘리자베트가 실수한 하녀의 뺨을 때렸다가 손에 피가 묻었고 이때 피가 묻은 피부가 생기 있게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어느 날 간질 증상이 일어난 엘리자베트가 그녀를 부축하려는 하녀의 팔을 깨물어 뜯었는데 하녀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자 엘리자베트의 발작이 멈췄다는 주장이죠. 무엇이 진실이든지 간에 엘리자베트는 어느 날부터 젊은 여성의 피로 목욕을 하면 건강해지고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트의 피에 대한 집착과 광적인 살인이 시작되죠. 엘리자베트가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여성들은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시녀들입니다. 이 시녀들은 후한 보수를 주겠다는 말에 엘리자베트의 성에 들어와 하녀나 가정부로 일하게 된 지역 농민들의 딸이었죠. 엘리자베트는 성으로 들어온 여자들을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렇게 죽인 여자들의 피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죠. 사실 자세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넣으니 영상이 제재를 당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자베트의 잔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그녀가 피해자를 죽이기 전에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수백 차례 반복되다 보니 엘리자베트의 가학적 성향에 대한 소문이 수년간 떠돌았으나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농촌 여성이었기 때문에 소문은 늘 번번이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귀족이 하인이나 농민을 죽이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귀족을 죽이는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귀족들에게 있어서 하인은 그저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했으나 귀족은 같은 동족이었으니까요. 엘리자베트는 얼마 안가 귀족 처녀들까지 건들기 시작합니다. 주변 농민들의 딸을 하도 많이 죽인 탓에 씨가 마른
않은 상태였거든요. 에르제베트는 처녀들이 부족해지자 귀족 예절학교를 세워 상류층의 딸들을 모집했고 이렇게 모집된 소녀들에게도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600년부터 1610년까지 에르제베트가 이처럼 죽인 여자의 수는 그녀의 일기장에 적힌 것만 600명이 넘죠. 실제로는 1500명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날뛰다 보니 에르제베트를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인근에 거주하는 한 루터교 목사가 에르제베트를 수상히 여겨 그녀가 기이한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을 당국에 알렸는데 헝가리 당국은 바토리 가문의 명예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610년의 어느 날 에르제베트의 성에 감금당했던 소녀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하여 국가에 에르제베트의 행각을 신고하면서 마침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죠. 에르제베트의 성 안에 들어간 조사팀은 다수의 시체와 소수의 생존자, 온갖 종류의 도구, 성 주변에 매장된 여성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에르제베트의 성에는 군대까지 투입되었는데 전쟁이 업이었던 군인들도 잔인함의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죠. 결국 1611년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법의 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죠. 에르제베트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하인들은 전부 목이 잘리는 화형에 처해졌으나 에르제베트는 왕족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바토리 가문이었기 때문에 사형 대신 종신 금고형을 받았죠. 또한 감옥이 아닌 자신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방이 유폐된 지 3년째 되던 1614년 8월 21일에 54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피에 미친 희대의 사이코패스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서 에르제베트가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죠. 1985년 헝가리의 한 역사학자는 에르제베트의 사촌 오빠이자 헝가리 국왕이었던 마티아스가 에르제베트를 연쇄 살인마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헝가리 제국은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마티아스는 에르제베트에게 천문학적인 전쟁 자금을 빌렸거든요. 에르제베트가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자 마티아스가 에르제베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그녀를 마녀로 몰아버렸다는 게 이 학자의 주장이죠. 실제로 마티아스는 바토리 가문에 큰 빚을 지고 있었지만 에르제베트가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빚이 무효화되었고요. 이외에도 꽤 많은 현대 학자들이 에르제베트가 받은 혐의가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희생양이라는 의견도 있죠. 당시는 마녀 사냥이 판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돈 많은 기부인이 지켜줄 사람이 없는 과부들이 마녀로 몰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죠. 워싱턴 주립 하이라인 칼리지 역사학과 교수인 레이첼 블레드소는 에르제베트가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에르제베트의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의 영지와 빚을 물려받은 사람은 에르제베트가 아닌 에르제베트의 아들이었거든요. 에르제베트의 재산도 국가에 몰수되거나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자녀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에르제베트의 가문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귀족으로 살아가고 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녀는 수많은 여성들을 죽인 사이코패스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그녀 역시 정치적인 혹은 돈 때문에 희생당한 피해자였을까요? 피해 백작 부인으로 불리는 헝가리 귀족 에르제베트 바토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